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치료자의 자기 노출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하고 골치 아픈 딜레마를 낳는다. 분명 치료자는 아무런 색깔도 없는 존재가 아니다. 진료실에 걸려있는 사진, 직접 고른 미술품이나 장식품, 책상에 올려져 있는 책,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커뮤니티에서 치료자와 관련해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내용 등은 환자에게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신경증 환자에게 적용되는 고전적인 기법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자기 노출이 환자에 대한 치료자의 자기 폭로의 한계 지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신경증 환자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중립적 태도를 경계선 환자에게 또 취할 수는 없듯이 불안정한 환자와 작업을 할 때 치료자의 자기 노출은 환자에 따라 각기 다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환자와 치료 동맹을 형성하고 유지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에 진정으로 솔직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셀프 레벌레이션이라는 말을 자기 폭로라고 하는 거가 좀 번역이 조금 너무 자기 폭로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떻게 레벌레이션이라는 말을 디스클로스라고 달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가져온 것 같은 어감이 안 좋죠. 뭐 자기 폭로를 한다. 결국은 셀프 디스클로스와 같은 얘기예요. 그냥 자기 노출을 자기 노출의 한계, 그 얘기예요. 같은 그냥 같이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폭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센세이션이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책에서도 환자가 치료자를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인관계적 측면과 정신내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한적 수준의 치료자의 자기 노출을 지지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역전이 노출의 필요성은 임상적 정직성으로 좁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임상적 정직성은 환자가 치료 회기에 지금 여기 순간에 미치는 영향을 치료자가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많은 환자는 자기 자신을 실제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치료자가 자기 노출을 활용할 경우 이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자기 노출은 치료자가 실제로 자신의 개인 문제를 환자와 공유하는 더욱 광범위한 형태의 자기 노출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특정 경계선 환자는 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아 본 경험이 없는 치료자라면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각자의 문제를 공유하자는 식의 요구를 해올 것이다. 치료자가 환자의 강압적 요구 문제를 요구에 못 이겨 이와 같은 전이 만족을 허용해주면 환자와 치료자는 경계 이탈 상황에 처하게 되며, 경계 이탈은 보통 치료적 얼개를 더 위반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치료 과정에 파괴적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의 임상사파는 경계선 환자 치료와 관련해 이 책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자기 노출을 보여준다. 여기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가죠. 셀프 디스클로스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자기 뉴트럴리티,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환자층은 자기와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발달한 환자층이죠. 그래서 보통 뉴라틱, 신경증적 레벨의 환자라고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자유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담자에게 자유현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의 무의식이 의식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이분이 호버링 어텐션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고르게 고른 주의를 준다.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상담자가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하건 어떤 태도를 취하건 그 내담자에 대해서 내담자 행동이나 언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고르게 주의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된다. 이게 트랜스퍼런스 중심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전이 정서가 이분이 과거에 어머니에 대해서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하면 그냥 그 정서가 투사돼서 이 사람은 그대로 느끼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전이 속에서 과거에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나를 매개로 해서 해결하는 거니까. 내가 억울하더라도 그냥 투사의 대상이 돼주면 되는데, 내가 느끼는 정서는 어떻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분의 자유현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냉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담자를 냉정하게 대하라. 그게 잘못 이해가 돼서 상담자가 분석가가 그냥 조용히 이분이 얘기하는 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일을 표현하지 않는 것 자체를 마치 희화화해서 많이 만화 쪽의 캐릭터처럼 그냥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아주 냉정한 상담자, 이런 기계적인 상담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건 정신분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사실은 상담자가 자기를 디스클로스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절제가 필요한 거죠. 이게 희생적인 거죠. 사실은 자기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내담자가 스스로의 원대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비춰내고 있을 때 우리가 불편해지는데, 이걸 우리를 디스클로스 하지 않는 것이 이분에게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희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냉정한 치료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주는 대상만 되어준다고 했을 때 이분에게 실제로 치료가 될 거냐, 이분에게 실제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대화를 수없이 했지만 이 사람은 그 대화 속에서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이 온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온 것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건데, 이분을 전이 속에서 만족시켜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같이 내 정서도 얘기하고, 선생님 뭐 어떻게 생각하고 내 생각은 이래 하면서 같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은 경우에 이분들의 방어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나는 것, 자기를 만나는 게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특히 자기의 무의식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회피하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그걸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더 편하죠. 선생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어떤 저항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 저항에 그대로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솔직하게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거가, 우리가 솔직한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아주 선별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가 느끼는 걸 다 얘기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 그 나이브하게 듣지 말라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아까 뉴라틱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이드식의 이분이 호버링 어텐션, 그러니까 고루 주의를 주는 정도로 있으면서 이분이 저항이 심할 때 그 저항을 해소하는 정도에서의 해석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충분하게 어떤 분석이 무르익으면서 자기가 해석을 하거나 하는 건 좋은데, 자기 생각이나 정서를 그냥 드러내는 이런 방식으로서는 이분들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 정통적인 프로이드한 방법인데, 그 방법은 맞다고 봐요.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담자들은 보드라인 레벨에 혹은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내담자들은 자기의 이고 스탠스가 약하기 때문에 혹은 셀프 코히시브니스라고 할까요? 자기 의존력이 약해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자꾸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서적인 교류를 안 해주고 그냥 엄격한 어떤 클래식한 분석가의 입장에서의 해석만 이렇게 하는 이런 형식이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못 견뎌내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부분 셀프 디스크로스라는 용어를 쓰긴 썼지만 이게 남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셀프 디스크로스라는 게 어쩌면 이 책의 주제가 치료자의 자기 노출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저는. 셀프 디스크로스는 원래 하는 게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셀프 디스크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공감을 잘 해주라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임패티한 입장에서 그런데 이 저자가 미국 분이니까 여기서 대인관계적 측면과 정신내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대인관계적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프로이디안 이론과 함께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한 인터퍼스널한 티어리 쪽에서는 어쩌면 참여적 관찰, 참여적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요즘은 그냥 반쯤 참여하는 게 아니라 풀리 전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우리의 참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인터퍼스널한 쪽에 관계적 측면에서 임상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상호 분석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가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는 태도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우리는 전문가이고 저분은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서로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떤 교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정서를 다 드러내고 나도 내 정서를 다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게 파괴적인 결과가 올 가능성이 있다. 내담자는 연약한 분이기 때문에 내 정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공감받으면서 안전한 대상이라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역할 중심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인이나 미러잉 기법에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개인 목적으로 개입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의 부분이 섞여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자기 노출 자체를 독립된 어떤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나치다고 봐요. 이건 오히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자기 노출을 통해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어떤 식의 개입을 통해서 어떤 미러잉이나 조인인 혹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의 문제지 꼭 거기에서 자기 노출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할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느껴져요. 우리 김도환 선생님 임상 경험으로서는 어때요? 이 자기 노출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저도 어떤 때는 의식하지 못한 채 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담자한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건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제 문제 안에서 뭔가가 일어났는갑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뭔가 제가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치료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네, 제 생각이라서 사실은 내담자의 반응이라 그럴까? 그게 당장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적절한 자기 노출이었는지는 사실은 대부분 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 안에서 제가 의식하고 했느냐, 그냥 제가 그냥 제 기분에 그냥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정도가 그 정도의 어떤 식별만 있어도 내가 고려의 상극이 인터벤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조인이나 미래의 기법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식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셀프 디스클로스가 일어나는 것은 그걸 독립적인 기법이 아니라 셀프 노출을 가지고 이것저것 도움 든다가 아니라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일정 부분 함께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어떤 제한된 의미에서 자기 노출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그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마치 자기 노출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그것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된다고 한다면 이건 지나친 것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 너무 피상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실제 제가 슈퍼비전 속에서 서로 간에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상호주관적이고 민주적이고 잘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꽤 있어 보여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현대적인 추세다. 인터서브젝티브한 정신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경우에 충분하게 내담자의 입장을 파악하면서 내가 자기애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물어요. 혹시 아주 초보자들인 경우에 내담자가 얘기한 시간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간 어느 쪽이 더 많았나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에 취해가지고 내 얘기 당신이 잘 들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 계속 하는 그런 상담자는 없지만 제가 조금 익세적으로 뭐라고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누가 선생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면 자기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 얘기는 중지시키고 자기 얘기만 30분씩 하는 사람 얼마나 있잖아요. 저는 어떤 분을 만났냐면은 상당히 필요한 분인데 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상담자잖아요. 상담자한테 본인 이야기 좀 들려달라 그래요. 바로 근데 그게 나오는 거죠. 예. 그 자기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자꾸 이야기해달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침묵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야기 안 해주냐고. 예,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줘야지 나도 이야기할 게 생기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으로 자꾸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데 사적인 질문이나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 그 제가 과거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린 시절 어땠는지 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상담자가 듣고 있어야 될 이야기를 내담자가 와가지고 말하도록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두 마디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본인 이야기 좀 하라 그러면은 자기는 할 말이 없대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야기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되는데 그러고 이제 남기는 말이 다음번에 만나면 이야기 좀 해달라고 또 그러고 가요. 그럼 그 다음에 만나면 또 똑같은 방식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 사람하고는 좀 더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도에서 그 이야기를 다 안 해주니까 결국은 뭐 바쁘다는 핑계 대고 자기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분은 저항이 심해서 치료를 받을 의향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없는 거죠. 예, 전혀 없는 거죠. 저는 몇 년 전에 굉장히 제 주위에 그 여러 가지 저희 시간에 얘기하는 증상이 모두 다 함축되어 있는 어떤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랑 좀 친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 딴에는 분위기를 좀 좋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 아주 좀 어려웠던 얘기 막 무슨 얘기 막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두고두고 몇 년 동안 그거를 후회했어요. 그때 한 얘기가 예, 마치 치료자 상담자는 아니지만 마치 그 언니가 저를 약간 상담자 생각하면서 맨날 자기 우울하고 화나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사이였는데 마치 제 얘기한 것을 제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두고두고 이용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언니의 가장 속에 있는 그게 수치심 같은 거였거든요. 그렇지. 예, 부모로 받은 수치심 같은 거라서 그걸 저한테 이렇게 돌려줄 때가 있는데
제가 제 내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약간 이용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그걸 수치심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몇 번이나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자기 노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치료사의 경우에 그거를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요. 그게 결국은 제가 관계적인 측면에 너무 심취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들이 돈을 내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하라고 돈 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얘기하기 위해서 돈 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으면 그분에게 몇 프로 얘기하셨는지 잘 봐가지고 일정한 부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토크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념이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지 상담자의 얘기를 통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근본 원리를 요새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중심, 이성 중심, 지성적인 어떤 정신분석에 프로이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페렌치는 에펙트나 이모션 중심, 관계 중심의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페렌치는 많은 실험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실험한 게 상호 분석을 했어요. 나만 당신을 분석하여 당신도 나를 분석해라 하면서 이 상호 분석 기법을 실제로 실험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프로이디언들로부터 어떤 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이런 상호 분석이라고 해. 와일드 어널리시스, 이게 이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비난을 받아 나중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페렌치도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의 정서를 중시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치료 기법으로 상호 분석이라는 기법으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석은 저 사람을 분석하는데 그 과정 속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분도 상담을 통해서 성장을 했지만 나도 이분을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통찰하지 못한 내 무의식적인 부분을 의식화하면서 나도 성장하게 됐다 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상호 분석한 것처럼 나도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결과론으로서 상호 분석 이론은 어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치료 기법으로 상호 분석이라고 그렇게 나이브하게 가져가서는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둘이 상호 분석하자고 나서면은 어느 한쪽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전문 영역이 사라지고 나도 힘든 사람이야.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똑같아.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올 거냐.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지금 나를 치료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분을 돕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할 얘기가 있어도 내가 참아내면서 나한테 오는 정서들도 어떤 건 컨테인하면서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상호 교류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인터퍼스널한 쪽을 무시하라는 게, 인터퍼스널한 관계를 가지되 절제 있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필수적인데, 만약에 상호 분석이라는 이쪽에 너무 경도돼 버리면 내담자 중심이 상담이 아니고 양자 중심의 상담이 되죠. 나도 도움 필요해. 당신 나에 대해서 좀 가르쳐줘. 나는 어떤 사람 같아. 라고 이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누가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인터서브젝티브한 정신분석이나 그러니까 상호주관적 정신분석이나 그리고 관계적 이론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장점들이 있는데, 이걸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임상에 너무 나이브하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이나 관계적 이론이나 인터셉티브한 이론들을 정신분석 전체의 큰 틀 안에서 잘 이해해서 사용해야지, 어느 한쪽에서 중요하다고 할다라는 기법을 그거 자체만 맹신하고 바로 하나의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균형을 상실하고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신분석의 역사를 계속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들 다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깊이 소화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 통합된 어떤 분석가로서의 어떤 자기 안에서의 통합성을 이루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법 하나 가지고 그 기법 중심으로 막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용어 하나 알면 그 용어 막 계속 반복해서 신나가지고 그걸 쓰는 것하고 같이 우리가 조인잉 한다, 미러잉 한다는 것도 이거 잘못하게 되면 너무 엉뚱한 결과가 올 수, 공감하는 것도 그게 어떤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그래서 통찰이 필요로 하는 정신분석 안에서 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면 결국 통찰을 이르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분들은 통찰 중심으로 아직은 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선 통찰을 할 수 있을 시기까지 애써 함께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지적인 통찰, 어떤 사고의 변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빌리프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분을 돕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 내가 도와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정신분석의 틀 안에서 항상 우리가 어느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